숫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 내시경 검진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히 받는 나라입니다. 40이 넘으면 나라에서 2년마다 검진을 챙겨주고 동네 병원마다 내시경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챙기는 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검진을 제일 잘 받는 나라가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사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장비가 낡아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성실한 나라에서 매년 수만 명의 위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범인을 찾는 시간입니다. 순천에서 국밥집을 40년 하신 강복순님 이야기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올해 72이십니다. 새벽 4시에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저녁 8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는 삶을 40년 사셨습니다. 술은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담배는 평생 손에 쥐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국가 검진도 한 번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이 문자로 알려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 내시경에서 위 점막이 얇아지고 지도처럼 얼룩덜룩해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그러셨답니다. 이 자리가 오래되면 암이 앉기 좋은 자리가 된다고요. 강복수님이 저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였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검진도 다 받았는데 왜 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그날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겁을 주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범인을 찾는 이야기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범인을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범인을 모른 채 사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서 잡히는 범인입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수사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사가 그렇듯이 우리도 용의자를 한 명씩 불러다 놓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범인이 나옵니다. 그 진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의 저녁 밥상 위에 앉아 있을 겁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여러분이 평생 사랑해온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유전입니다. 이 용의자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집안에 위암 앓으신 분이 계시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라고요. 아버지도 그러셨고 큰아버지도 그러셨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주저앉히는 말인지 압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의학에서 아주 오래 인용되는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위암이 많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위암이 적은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며 20년, 30년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위암 위험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 사람처럼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특히 그 자녀 세대에서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밥상만 바뀌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이민 가면서 바뀌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것은 하나뿐입니다. 매일 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유전은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유전은 문의 자물쇠 같은 것입니다.
자물쇠가 조금 헐거운 집이 있고 튼튼한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헐겁다고 도둑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그 문을 열어주는 손입니다. 유전은 일단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은 자물쇠가 헐거운 집에 사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문을 열어주는 손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실 이유가 아니라 더 챙기실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담배와 술입니다. 이 용의자는 사실 전과가 화려합니다. 담배는 위암뿐 아니라 폐, 후두, 방광까지 손을 대는 상습범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에서 식도와 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무죄가 아닙니다. 이 둘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그런데 공범만으로는 오늘의 사건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복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술 한 방울 안 드셨습니다. 담배 한 갭이 안 피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위 점막이 상했습니다. 강복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평생 술, 담배 모르고 사셨는데 위가 상한 분들이요. 수사에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범은 잡았는데 사건은 여전히 안 풀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얼굴을 안 보인 놈이 있다. 담배와 술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30분 동안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걸 다시 들으려고 이 영상을 켜신 게 아닐 겁니다. 아직 아무도 정확히 짚어주지 않은 그 나머지 한 놈, 그걸 들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세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에서 이 사건이 확 뒤집힙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병원에 안 간 게으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진만 잘 받으면 괜찮다고요. 2년에 한 번 내시경 받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도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한 알리바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 내시경 검진율이 가장 높은 축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위암을 일찍 발견하는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위암의 생존율은 아주 높습니다. 검진은 분명히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오늘 이야기 전체가 헛돌게 됩니다. 검진은 발견입니다. 예방이 아닙니다. 내시경은 이미 생긴 것을 찾아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검진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위암 발생률 자체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발견이 빨라질 뿐입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생존율은 세계 최고인데 발생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 두 문장이 같이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찾아내는 일은 병원이 대신해 줍니다. 하지만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은 병원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루 3번 여러분의 식탁에서 벌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 부엌에 앉아 계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세 번째 용의자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검진 받으셨고 약도 챙기셨고 시키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강복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진범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진범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범 앞에 아주 중요한 공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범을 모르시면 진범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공범의 이름은 헬리코박터입니다. 헬리코박터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 속에 사는 세균입니다. 위산이 그렇게 독한데 어떻게 세균이 사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녀석은 자기 몸 주변의 산을 중화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속에서도 태연히 삽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이 세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 그릇에 숟가락 여러 개를 넣고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씹어서 아이 입에 넣어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에 이 세균이 조용히 옮겨 다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위 점막의 자리를 잡고 아주 오래 자극을 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년, 30년입니다. 그러면 점막이 계속 헐고 아물기를 반복합니다. 그 자리가 결국 얇아지고 성질이 변합니다. 아까 강복수님 진단서에 적혀 있던 그 위축성 위염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공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중국 산둥 지역에서 3,365명을 놓고 22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주 긴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헬리코박터를 약으로 없앤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세균을 없앤 쪽에서 위암 발생이 절반가량 줄었고 위암으로 인한 사망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22년 뒤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22년입니다. 이건 몇 달 반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실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여쭤보십시오.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 위염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신 분, 형제나 부모님 중에 위암을 앓으신 분이 계신 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다음 병원 가시는 날 이 질문 하나만 꺼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세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다 위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안 걸리십니다. 그러면 같은 세균을 데리고 사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위가 상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진범이 얼굴을 내밉니다. 진범은 이 세균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놈입니다. 점막을 미리 헐게 만들어서 세균이 편하게 파고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놈입니다. 혼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공범이 있으면 무섭게 힘이 세지는 놈입니다. 그 진범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뜨겁고 짠 국물입니다. 지금 표정이 어떠신지 저는 압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것이 국물인데요. 밥에 국 없으면 넘어가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국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된장이 나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짠 것이 나쁜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둘을 뭉뚱그려서 우리 전통 음식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제가 왜 동의하지 않는지 그리고 된장이
오히려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이 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집에 배추 절이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싱싱하고 빳빳하던 배춧잎에 굵은 소금을 뿌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시간이면 축 늘어집니다.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물이 배어 나옵니다. 그 단단하던 잎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위점막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배춧잎과 똑같지는 않지만 짠 것이 계속 닿으면 표면을 지키는 끈끈한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그 보호막이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점막에 직접 닿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균도 훨씬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직접 칼을 든 범인이라기보다 문을 열어준 놈입니다. 아까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을 이제 찾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가 안내하는 암 예방 수칙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덜 먹고 소금에 절인 음식을 줄이라는 항목이 위암 예방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유행하는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예방 수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전히 세계에서 높은 편이지만 3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신약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료계에서 이 변화의 1등 공신으로 자주 꼽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입니다.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소금에 절였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짠 젓갈, 짠 장아찌, 짠 자반, 짠 김치, 겨우내 그것만 드셨습니다. 여름에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그렇게까지 짜게 절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김치가 덜 짜졌고 반찬이 덜 짜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과 나란히 위암 발생률이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금을 줄이는 것이 위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전체가 이미 30년에 걸쳐 몸으로 증명해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냉장고를 들이면서 이미 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국그릇에서 마무리하실 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물을 몇 숟가락이나 드셨습니까? 건더기만 건져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릇을 기울여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는 국물을 남기면 큰일 나는 줄 아셨습니다. 아까워서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를 2배로 드시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루 소금 섭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반찬을 새로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국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짠맛만 덜어내는 방법을 6가지 준비했습니다. 그중 5번째 방법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국물 맛을 오히려 더 깊게 만들면서 소금을 빼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도 짜게 먹었는데 그때는 멀쩡했다. 왜 지금 와서 문제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사건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같은 범인인데 왜 예순이 넘으면 갑자기 힘이 세지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순이 넘은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얼버무리는 건강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들 하지요. 그건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방어군이 있습니다.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어군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정상이 아닌 세포가 생깁니다. 오늘도 생겼고 어제도 생겼습니다. 세포가 수없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종이를 수만 장 복사하면 몇 장은 삐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삐뚤어진 세포들이 다 암이 되느냐? 아닙니다. 방어군이 매일 찾아내서 치웁니다. 저는 이걸 밭 매는 일에 자주 비유합니다. 밭에는 매일 잡초가 납니다. 잡초가 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밭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누가 그 잡초를 뽑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그 밭에 일꾼이 넉넉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 그날 난 잡초는 다 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일꾼 수가 줍니다. 남은 일꾼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면역이 나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조금씩 남습니다. 하루에 한 포기씩 남습니다. 한 달이면 30포기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밭 한 구석이 잡초로 덮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정상 세포가 생겨서 검사로 보일 만한 덩어리가 되기까지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엔 더 걸립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섭게 들으시면 지금 내 몸에서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반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에서 20년이라는 건 우리에게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바꾸시면 그 10년 동안 매일 조금씩 밭을 매실 수 있습니다. 65세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70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건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간표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꾼들은 왜 그렇게 지칠까요?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다들 상처가 듣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그런 급한 염증은 오히려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이 불을 질러서 침입자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면 꺼집니다. 문제는 안 꺼지는 불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열도 안 납니다. 그냥 아주 작은 불씨가 몸 여기저기서 몇 년째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불씨가 조용히 늘어나는 현상을 국제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노화 현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나온 대규모 종합 논문에서도 이 낮은 불꽃이 암과 만성질환의 공통된 바탕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왜 그렇게 문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몇 년째 계속 출동 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불이 났을 때 달려갈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방어군이 몇 년째 잔불 끄느라 흩어져 있으면 정작 밭에 난 잡초를 뽑을 일꾼이 없습니다. 짠 국물이 위 점막을 계속 헐게 하고 그 자리에 세균이 붙어
계속 자극을 주면 그 자리에서 불씨가 몇십 년을 탑니다. 보이십니까? 오늘의 사건이 이제 다 이어졌습니다. 짠 국물이 점막을 헐게 만듭니다. 헐린 자리에 세균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성염증이 몇십 년을 탑니다. 그동안 나이 든 방어군은 잡초를 다 못 뽑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강복수님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서 국물간을 보셨을 뿐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국자로 떠서 맛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분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하셨던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방어군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닙니다. 장입니다. 배속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수가 장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흔히 70%가량이 장에 모여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장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당연합니다. 바깥 세상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문이 어디입니까? 입이고 그 끝이 장입니다. 하루에 3번씩 바깥 물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 부대가 그 문 앞에 주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이 문 앞의 사정이 나빠집니다. 소화액이 줄고 장 속에 살던 좋은 세균들이 종류부터 줄어듭니다. 장을 덮고 있는 얇은 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어군을 살리고 싶으면 방어군이 사는 동네를 손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손보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입니다. 왜 하필 아침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은 위가 밤새 비어있던 시간입니다. 이때 무엇을 처음 넣느냐가 그날 하루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밤새 비었던 자리에 짠 국물부터 부으시는 것과 채소부터 넣으시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아침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끼니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밖에서 드십니다. 저녁은 손님이 오고 식구가 모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은 대부분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드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끼입니다. 그러니 아침 한 끼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3끼를 다 바꾸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도 못하십니다. 저도 못합니다. 한 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침을 아예 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드시면 아침에 입맛도 없고 혼자 드시자니 차리기도 귀찮으십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인 수천 명을 18년 넘게 추적한 대규모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흐트러진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아침 한 끼가 전부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사람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한 끼가 하루 전체의 태도를 정합니다. 이제 진범도 알았고 공범도 알았고 왜 예순 이후에 위험해지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잡느냐? 지금부터 저는 아침 밥상에서 이 범인을 잡는 3가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 다 동네 시장에 있습니다. 3가지 다 값이 쌉니다. 그리고 3가지 다 각각 이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밭에 잡초를 뽑는 도구입니다. 2번째 도구는 지친 일꾼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3번째 도구는
방어군이 사는 동네를 고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오늘 가장 조심해서 들으셔야 하는 도구입니다. 잘 쓰면 최고의 아군이고 잘못 쓰면 오늘 우리가 잡은 그 진범을 다시 집 안에 들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브로콜리입니다. 지금 조금 실망하신 분 계실 겁니다. 무슨 대단한 걸 알려주려나 했더니 브로콜리냐고요. 시장에 널린 그 초록색 나무 같은 채소 아니냐고요. 잠깐만 실망을 미뤄주십시오. 브로콜리가 왜 유명해졌는지 그 뒷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먹는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채소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아서 내보내준다고요. 청소부처럼요. 그런데 이 성분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청소 담당 부서에 가서 일 좀 더 하라고 신호를 주는 성분입니다. 청소부를 늘리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효과가 이어집니다.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성분이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의과대학 연구진이 브로콜리 새싹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범으로 지목했던 그 위속 세균 있지 않습니까? 헬리코박터 말입니다. 이 세균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50명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매일 브로콜리 새싹을 70g가량 먹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새싹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브로콜리 새싹을 드신 쪽에서 몸속 세균의 양을 보여주는 수치가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새싹을 드신 쪽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동물 실험도 함께 했는데 위 점막의 염증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단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이 연구를 한 연구진이 아주 정직하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을 그만 먹고 8주가 지나자 세균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브로콜리는 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먹었다고 세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위암을 치료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세균 치료가 필요한 분은 병원에서 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먹으라고 하느냐? 먹는 동안은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밭을 매는 일과 똑같습니다. 오늘 매고 그만두면 다음 달에 잡초가 다시 납니다. 그러니 이건 한 달짜리 처방이 아니라 10년짜리 습관입니다. 아까 암이 10년, 20년에 걸쳐 자란다고 말씀드렸지요. 상대가 10년을 쓰는데 우리가 한 달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손에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첫째, 데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푹 삶으십니다. 색이 누렇게 변할 때까지 삶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드러워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이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오래 삶으면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초록색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그 순간 바로 건지십시오.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씹기가 불편하시면 큰 송이를 잘게 잘라서 데치십시오. 오래 삶는 대신 작게 자르는 겁니다. 둘째, 그냥 삶는 대신 찌는 방법이 더 낫습니다.
물에 넣고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냄비에 물을 조금만 붓고 채반을 올려 3분에서 4분 찌시면 그 성분이 브로콜리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냄비에 물 반 컵 붓고 뚜껑 덮어서 3분만 두셔도 됩니다. 셋째, 이건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혹시 겨자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물을 갈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브로콜리를 익히면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겨자나 무나 갓 같은 채소에 그 효소와 비슷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힌 브로콜리에 물을 조금 갈아 곁들이십시오. 아니면 겨자를 아주 조금 섞은 초간장에 찍어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성분을 훨씬 잘 만들어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꽤 큽니다. 넷째, 양입니다. 한 번에 얼마나 드시면 되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른 주먹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접시입니다. 많이 드셔서 좋을 것도 없고 억지로 많이 드시면 며칠 못 가서 그만두시게 됩니다. 다섯째,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브로콜리를 씻고 자르는 일이 귀찮으면 사흘이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장 보신 날 저녁에 브로콜리 한 송이를 통째로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잘라 놓으십시오. 물기를 잘 털어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나흘은 갑니다. 아침에는 꺼내서 3분만 찌시면 끝입니다. 습관은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야 그 습관이 10년을 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려야 공평하겠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양을 날 것으로 드시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혀서 드시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스가 잘 차시는 분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절반 정도로 시작하셔서 몸이 익숙해지면 늘리십시오. 또 하나, 위장이 예민하셔서 아침 공복에 채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국물이나 밥을 두어 숟가락 드신 뒤에 브로콜리를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순서를 바꾸셔도 효과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굳이 빈속을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선에서 광부로 30년을 사셨던 배삼식님은 올해 74이십니다. 평생 나물은 손도 안 대셨던 분입니다. 브로콜리를 처음 드시고 하신 말씀이 이건 나무 씹는 맛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잘게 잘라서 3분 찌고 참기름 대신 들기름 몇 방울과 통깨를 뿌리고 물을 조금 갈아 곁들였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그 접시를 비우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이 맛없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맛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입에 맞게 바꾸십시오.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도구로 가겠습니다. 지친 일꾼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이 두 번째 도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안 드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세 가지 중에서 주의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꼭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도구는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마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 안 드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김치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고 무침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마늘을 오늘 드셨습니까?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늘이 어떤 상태로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진 마늘로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진 마늘은 국이 펄펄 끓을 때 들어갔을 겁니다. 마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분은 알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에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통마늘 안에는 알리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리신의 재료와 그 재료를 알리신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서로 다른 방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두 방이 만나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상처를 입어야 힘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으깨자마자 뜨거운 국에 넣으시면 성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효소가 열에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신 뒤에 10분만 그대로 두십시오. 도마 위에 놓고 10분입니다. 그동안 브로콜리를 찌시면 되고 국을 데우시면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그 성분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 그 뒤에는 열을 조금 가해도 상당 부분이 살아남습니다. 이 10분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가장 실용적인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재료를 새로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순서만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늘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산둥 지역의 그 22년 추적 연구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세균 치료뿐 아니라 마늘 성분 보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마늘 보충을 하신 분들에게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4%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위암이 새로 생기는 비율 자체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늘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는 시원하시겠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늘은 세균 치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 것은 마늘이 아니라 세균 치료였습니다. 그럼에도 22년을 추적한 연구에서 사망 위험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양념 하나가 그 정도 자리를 차지한다면 저는 그 자리를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은 하루 한쪽에서 2쪽입니다. 통마늘 기준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상합니다. 둘째, 으깨서 10분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생마늘을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늘의 그 매운 성분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자고 하는 그 점막입니다. 빈속에 생마늘을 드시면 위를 지키려다 위를 긁는 셈이 됩니다. 특히 속쓰림이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위염 진단을 받으신 분은 생마늘을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짝 구우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굽거나 익힌 마늘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효과가 조금 줄더라도 매일 드실 수 있는 방식이 결국 이깁니다. 넷째,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나 혈관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우리 세대에 아주 많습니다. 마늘에는 피가 굳는 것을 살짝 늦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평소 음식에 넣어 드시는 정도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일 여러 쪽씩 드시거나 마늘 농축 제품을 따로 사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몽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 양을 늘리시기 전에 다니시는 병원에 한마디만 여쭤보십시오. 제가 마늘을 매일 챙겨 먹으려는데 제 약하고 괜찮겠습니까?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양을 평소대로 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주의 사항을 길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만 말하고 주의할 점은 안 말합니다. 그러면 듣기에는 시원한데 실제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다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늘 냄새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드신 뒤에 우유를 반 컵 드시거나 사과를 몇 조각 드시면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손주 보러 가시는 날 아침에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30년 하신 문경자님은 올해 68이십니다. 손님 얼굴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마늘 냄새 때문에 아침에는 절대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마늘 한쪽을 으깨서 10분 두었다가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30초만 살짝 굽습니다. 그리고 사과 2조각을 곁들여 드십니다. 그렇게 2달째 하고 계신데 손님들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2번째 도구입니다. 밭에 잡초를 뽑는 도구가 첫 번째였고 지친 일꾼을 깨우는 도구가 2번째였습니다. 이제 3번째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도구가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는 우리가 앞에서 잡은 그 진범과 한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 도구는 된장국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잡은 진범은 소금이었습니다.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된장 자체는 오히려 여러분 편입니다. 된장은 콩을 오래 발효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이 콩을 미리 소화시켜 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콩에 없던 성분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성분들이 장에서 좋은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어군의 상당수가 장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장 속 좋은 세균의 종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발효 음식은 바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국제학계에서도 발효식품과 식물성 성분이 장 속 환경을 통해 몸속 잔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주제를 정리한 종합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된장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항아리를 지켜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혜를 존중합니다. 다만 조상들에게 없었던 물건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냉장고입니다. 조상들은 소금 말고 다른 보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짜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된장의 좋은 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짠 것만 덜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된장국은 드시되 짠맛은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싱거운 국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으면 안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맛을 잃지 않으면서 소금을 덜어내는 방법을 6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를 2배로 드십시오.
가장 쉽습니다. 아무것도 새로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은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에는 훨씬 적습니다. 국그릇을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시던 습관만 놓으셔도 하루 소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이건 그릇을 하나 바꾸는 것뿐인데 효과가 큽니다. 사람은 그릇이 크면 그만큼 채웁니다. 밥 공기만 한 국그릇으로 바꾸시면 애쓰지 않아도 양이 줍니다. 다이소든 시장이든 몇천 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를 2배로 넣으십시오. 애호박, 무, 양파, 배추, 버섯을 평소보다 많이 넣으십시오. 채소가 많아지면 국물이 채소에서 나온 단맛으로 채워집니다. 된장을 덜 넣어도 밍밍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소에 든 칼륨이 몸에서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을 돕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것이 짠 음식을 오래 드신 분들께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두부와 미역을 꼭 넣으십시오. 두부는 나이 들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역은 국물에 감칠맛을 더해주면서 마찬가지로 나트륨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 반모, 미역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5번째입니다. 육수를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내십시오. 여기에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마는 끓이지 마십시오. 물에 담가서 밤새 냉장고에 두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물 한 통에 다시마 한 조각과 마른 표고버섯 2개를 넣어 두시고 아침에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됩니다. 끓이면 다시마에서 미끈한 것이 나오고 쓴맛이 돕니다. 찬물에 담가두면 맑고 깊은 맛만 나옵니다. 이 육수를 쓰시면 된장 양을 3분의 1 정도 줄이셔도 국물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감칠맛이 짠맛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요령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에 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불을 끄기 직전에 파를 넣으시고 그릇에 담은 뒤 들기름 두어 방울을 떨어뜨리십시오. 후추를 살짝 뿌리셔도 좋습니다. 사람의 혀는 향이 강하면 짠맛을 덜 찾습니다. 소금을 줄이면서 만족감을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향입니다. 이 6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국물 반만 드시는 것, 그것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값은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채소와 칼륨을 무작정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니시는 병원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소금을 줄이는 것은 신장에도 도움이 되니 국물을 줄이시는 부분은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소금을 줄이시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약을 그대로 드시는 상태에서 많이 내려가면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신 뒤 두어 주 지나면 병원에 가셔서 혈압을 한번 재보시고 약 조절이 필요한지 여쭤보십시오. 절대 스스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위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이신 분, 오늘 이야기는 치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뒤에 곁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을 건너뛰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가지 도구가 다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는 밭에 잡초를 뽑습니다. 마늘은 지친 일꾼을 깨웁니다. 된장국은 일꾼들이 사는 동네를 고칩니다. 그리고 짠맛을 덜어내는 순간 그 동네에 불을 지르던 범인이 쫓겨납니다. 3가지가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드시면 반쪽입니다. 그러면 이 셋을 아침 밥상에 어떻게 올리느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무리하지 않고 몸에 붙이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초짜리 자가 점검을 하나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5개 펴놓으시고 해당되는 것마다 하나씩 접어 보십시오. 하나, 국을 드실 때 그릇을 기울여 국물까지 다 드십니까? 둘,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이 짜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짜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면 접으십시오. 셋, 젓갈, 장아찌, 자반, 젓국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십니까? 넷, 라면이나 국수를 드실 때 국물을 남기지 않으십니까? 다섯, 아침 식사가 대개 어제 남은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만 것입니까? 몇 개나 접으셨습니까? 3개 이상 접히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는 전부 오늘 저녁부터 바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병원에 가야 고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좋은 점입니다. 하나도 안 접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은 오늘 들으신 것을 자녀분이나 이웃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2분을 나란히 놓고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시는 오정래님은 올해 70이십니다. 강복수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사시는 형편도 비슷합니다. 2분 다 술, 담배 안 하시고 2분 다 검진 꼬박꼬박 받으십니다. 그런데 2분의 아침이 다릅니다. 강복수님은 40년 동안 가게에서 남은 국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뜨겁고 짭짤한 국물이 하루의 첫 음식이었습니다. 오정래님은 젊어서부터 아침에 국을 잘 안 드셨습니다. 특별한 건강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넣으러 새벽에 나가시니 국 끓일 시간이 없어서 찐 채소에 밥을 조금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을 뿐입니다. 2분의 위 상태는 지금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정래님이 대단한 결심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식을 공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바빠서 생긴 습관 하나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위 점막을 지켜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리십니까? 저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요. 아침 습관 하나면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정래 님도 완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채소를 드시는 대신 마늘도 안 드시고 발효 음식도 거의 안 드십니다. 장 건강 쪽으로는 오히려 강복순 님이 나으셨습니다. 40년 된장국을 드셨으니까요. 그러니 2분 중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아침은 2분의 좋은 점을 합친 아침입니다. 오정래님의 찐 채소와 강복수님의 된장국, 다만 그 된장국의 짠맛만 절반으로 덜어낸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려는 밥상입니다. 아침 밥상 차리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15분입니다. 먼저 전날
저녁에 하실 일이 두 가지입니다. 물 한 통에 다시마 한 조각과 마른 표고버섯 두 개를 넣어 냉장고에 두십시오. 그리고 브로콜리를 씻어 잘라두신 통이 냉장고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으면 아침이 아주 편합니다. 아침에는 이 순서로 하십시오. 첫째, 냄비에 어제 만든 육수를 붓고 불을 툽니다. 둘째, 그 사이 마늘 한쪽을 도마에 넣고 칼 옆면으로 눌러 으깹니다.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여기서부터 10분입니다. 셋째,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채소를 넣습니다. 애호박, 무, 양파를 평소보다 넉넉히 넣으십시오. 넷째, 다른 냄비에 물을 반 컵 붓고 채반을 올려 브로콜리를 3분 찝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뚜껑만 덮으셔도 됩니다. 다섯째, 된장을 푸는데 평소 넣으시던 양의 3분의 2만 넣으십시오. 육수가 받쳐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을 넣습니다. 여섯째, 불을 끄기 직전에 아까 으깨둔 마늘을 넣습니다. 10분이 지났을 겁니다. 파를 넣고 불을 끕니다. 일곱째, 브로콜리는 접시에 담고 물을 조금 갈아 곁들이거나 겨자 초간장을 아주 조금 준비하십시오. 여덟째, 국은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건더기를 먼저 뜨시고 국물은 반만 담으십시오. 이렇게 차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밥 반 공기와 김치 조금이면 훌륭한 한 상입니다. 김치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국물째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그리고 오래 익어 신김치보다는 덜 익은 것이 소금이 덜합니다. 이제 30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시면 못 갑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딱 하나만 하십시오. 국물 반만 드시기.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도 아직 사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만 7일 동안 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마늘을 더하십시오. 하루 한쪽 으깨서 10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셋째 주에는 브로콜리를 더하십시오. 주먹 하나 크기 3분 찌기, 이제 세 가지입니다. 넷째 주에는 육수를 바꾸십시오. 다시마와 표고버섯, 그리고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30일 뒤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아침 밥상 앞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힘들었던 날은 하루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 한 가지씩만 바꾸셨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뜨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손주가 오는 날, 병원 가는 날, 몸살 나는 날, 결혼식 가는 날, 그런 날은 못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날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냥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흘 빠뜨리셨다고 이 습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자책하다가 아예 그만두실 때입니다. 10년을 갈 습관에 사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우리 몸에 올 변화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쯤 되면 아침에 속이 편하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건 짠 국물을 줄이신 것과 채소를 늘리신 결과입니다. 2주쯤 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드시던 국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혀는 2주면 새 기준에 적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애쓰지 않아도 싱겁게 드시게 됩니다. 한 달쯤 되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이 짜서 놀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위 점막이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빨리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건 몇 년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위가 새 것처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밭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약하셔서 채소를 씹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틀니를 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브로콜리를 3분 대신 5분 찌시고 아주 잘게 다지십시오. 그것도 불편하시면 찐 브로콜리를 국에 넣어 함께 드셔도 됩니다. 국에 넣으실 때는 불을 끄고 나서 넣으십시오.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사람 목만 차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을 한 번에 사흘치를 끓이시되 반드시 채소와 두부는 드시기 직전에 넣으십시오. 육수와 된장까지만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흘 내내 국이 싱싱합니다. 입맛이 없으셔서 아침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국물 몇 숟가락과 찐 브로콜리 서너 조각으로 시작하십시오. 밥은 안 드셔도 됩니다. 위에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넣어두는 것과 아예 비워두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시든 오늘보다 조금만 나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아예 못하시는 것보다 절반만 하시고 10년을 가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을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계셨다면 여기만 적으셔도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검진을 세계에서 가장 잘 받는 나라에서 위암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유전은 풀어줬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의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유전은 자물쇠일 뿐 문을 여는 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 담배와 술은 공범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의 위가 상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게으름도 풀어줬습니다. 검진은 발견이지 예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공범은 헬리코박터였습니다. 3,365명을 22년 추적한 연구에서 이 세균을 없앤 쪽에 위암 발생과 사망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에 병원 가시면 한 문장만 여쭤보십시오. 제 헬리코박터 검사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진범은 짠 국물이었습니다. 소금이 위 점막의 보호막을 얇게 만들고 그 자리에 세균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라에서 안내하는 암 예방 수칙에도 짠 음식을 줄이라는 항목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암이 30년에 걸쳐 줄어든데 냉장고가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 진범이 예순 이후에 힘이 세지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방어군이 나이 들어 밭에 잡초를 다 못 뽑고 몸속에 잔불이 몇 년째 타면서 그 방어군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군의 상당수가 사는 곳이 장이었습니다. 체포도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브로콜리는 3분찌기, 오래 삶지 마십시오. 무나 겨자를 곁들이십시오. 주먹 하나 크기, 미리 잘라두십시오. 은대, 마늘은 으깨서 10분, 하루 한쪽에서 두 쪽. 빈속의 생마늘은 피하십시오.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은 병원에 한마디 여쭤보십시오. 된장국은 국물 반, 건더기 2배, 작은 그릇, 채소 2배, 두부와 미역, 다시마 표고 냉침 육수, 마지막에 파와 들기름. 그리고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그릇을 반만 채우십시오. 브로콜리를 못 사셔도 됩니다. 마늘을 잊으셔도 됩니다. 국물 반만. 그것 하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제 순천의 강복순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바꾸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마솥이
아니었습니다. 국자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루에 20번씩 국물 간을 보셨습니다.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시되 삼키지 않고 뱉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님한테 미안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국맛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드시는 아침을 바꾸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분은 가게에서 남은 국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브로콜리를 찌시고 마늘을 으깨 두시고 다시마 육수로 국을 끓이십니다. 작년 가을 내시경에서 점막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까 무섭지 않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알면 매일 아침 뭔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분께도 알려주십시오. 특히 국물을 남기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 식당이나 가게 하시면서 하루 종일 간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를 기억해 두셨다가 또 찾아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병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속이 계속 쓰리시거나 체중이 저절로 줄거나 검은 변을 보시거나 삼키는 것이 불편하시면 그건 밥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신호가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밥상은 그 위에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사신 것도 아닙니다. 없는 살림에 식구들 먹이시느라 짜게 절이고 아까워서 국물까지 다 드시고 그렇게 한 시절을 건너오신 것뿐입니다. 그 시절을 건너오신 손으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국그릇을 반만 채우실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냄비에 물을 올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기로 한 순간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10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